일단들의 세계시민 교육 역량을 조금 더 높여보자. 그래서 좀 더 공식적인 학교라든지 이런 데 기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교육이라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단원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좀 네트워크를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워크숍을 기획했습니다. 9분, 10분 정도의 기획자분들이 한 5번 가량의 모임을 통해서 준비했고요. 그래서 오늘 6월 6일 이 자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쭉 행사 내용들은 저희 받으신 모든 책자에 쭉 있고요. 거기 지금 변함없이 그 행사 일정대로 쭉 갈 겁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으로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이제 국제개발협력,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에 있어서 많이 요구하는 그 지식들이죠.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발제를 해주실 김혜경 교수님이시고요. 김혜경 교수님께서는 실제 오래 기간 동안 시민사회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시민사회 비서관으로도 근무하시고 실제 현재는 코이카 평가위원으로 계시면서 정책 기반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모습의 국제개발 협력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 많이 참고될 거라고 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김혜경 교수님 모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냉전이 1991년에 끝나고 1990년대에 각종 유엔이 주관하는 국제회의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1992년에 인권에 대한 회의부터 시작해서 여성에 대한 회의, 베이징 컨퍼런스,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거, 사회 개발에 대한 거, 인구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열려갖고 마치 우리나라가 1987년에 6월 항쟁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막 시민단체가 보물처럼 이제 설립됐듯이 세계적으로도 냉전 시대 동안에 막 억눌렸던 그런 다른 얘기들, 정말 중요한 사회 이슈들이 터치되지 못하다가 1990년에 막 그게 보물처럼 이제 이슈가 돼갖고 회의들이 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95년에 북경 여성대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가 여성들이 모였는데 남성도 물론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한 700~800명 갔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큰 대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이 여성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는 결국 가난으로 인해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구나라는 걸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닫고 제가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개발 개발 협력에 참여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때 마침 이제 우리가 OECD에 들어간다고 들어가냐 마냐 막 이렇게 막 할 때였었어요. 1만 부를 넘고 그래서 막 우리나라가 거의 샴페인 터뜨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창창해가고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방향을 정하고 지금까지 이쪽 분야에서 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일을 하려면은 스터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학위도 없고 했어서 그때는 국제개발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독학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해외에서는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해서 디벨롭먼트 에듀케이션 개발 교육이라고 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나라들이 더 열심히 가르치냐면 섬나라들, 영국이나 호주 같은데. 왜냐하면 주변에 국가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계 중심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 중심이 아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르치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그런 정신에 토대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도 이런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가르쳐야겠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 우리 문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말하자면은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민주화 항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 억눌렸던 우리나라의 환경, 우리나라의 정치개혁, 우리나라의 경제개혁, 우리나라의 여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는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95년대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별로 눈을 못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너네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발전을 했냐, 그렇게 변했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거에 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내다보질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이 뭔가를 고민하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야 되고 또 정부도 그런 걸 고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아 사실 제가 그 지구촌 나눔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때 지구촌 시민학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때 김미행 선생님도 만나고 또 김원성 대표님도 만나고 하면서 이 귀국 단원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부르짖었는데 20년이 돼갖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하고 얘기할 기회를 가져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이 세계 시민교육 이제 사실 영어로는 그 월드 시티즌십이라고 그러지 않고 요번에 이제 경주에서 UN 이제 NGO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에서 여러분 맨 앞에 동그란 그게 바로 거기서 썼던 로고를 협찬받았습니다. 우리 자리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월드가 아니라 월드는 사실 월드의 개념보다는 이게 하나의 지구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마을이 중요했고 그리고 우리 나라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지구촌이 하나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한 나라의 경계를 허물고 좀 더 가깝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ICT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리해지고 저렴해지면서 더욱더 세계화가 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무대로 삼아야 될 거는 이제 더 이상 마을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세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세계 시민교육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세계 시민교육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는 세계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든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있으면 뭐하러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계 시민교육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왜 세계 시민교육, 글로벌 시티즌십을 중학생들이든 아니면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사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봉사단으로 나가셨을 때 내가 왜 나가는가, 해외에 왜 나가서 일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렇게 나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확한 혹은 어렴풋한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어떤 국가의 비전, 국가의 철학과도 사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느냐,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특히 국내에서 어떤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느냐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느냐라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역할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그런 사실은 결심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을 사실 국가는 누굽니까? 주인이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게 원해서 이렇게 그런 비전과 철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실은 국민들이 다 대다수가 한꺼번에 따라오지 못할 때는 먼저 비전이나 철학을 이렇게 정해놓고 사실은 국민들에게 더 이렇게 말하자면 확산해 나가는 이런 지금 말하자면 방식을 택하는데 지금 현재 세계 시민교육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이렇게 한국 내에서 살다가 지금 막 변화를 하면서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까 할 때 우리가 지금 이게 글로벌 시티즌십을 가져야만이 우리에게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고 이것이 시대에 맞는 것이다, 시대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먼저 아는 사람들이 이제 더 다른 사람들한테 확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와 국제개발협력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국제개발협력은 사실 그 나라가 그러면 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이런 판단하에
우리는 잘 살게 됐지만은 다른 나라들을 지원을 해서 같이 잘 살아야겠다. 왜? 이게 글로벌 빌리지니까, 지구촌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 9/11 테러 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저쪽하고 해야 상대방이 잘 살아야 우리도 또 더 경제적으로 좋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판단해서 어쨌거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려면은 돈이 나가야 되고, 돈이 나가려면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원조 ODA를 늘리는 것과 사람들이 세계 시민의식을 갖는 것과는 상당히 일맥상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제개발협력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러면 주요 이슈가 뭔지, 그동안에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지,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트레이닝이 될 때, 혹은 또 여러분들이 또 트레이너하는 교사들을 또 트레이닝할 때에도 그런 철학의 기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오늘 제가 앞에 부분을 보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왜 개발협력을 할까? 주요 개발 이론, 국제개발의 주요 이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한 뒤에는 국제개발의 주요 이슈 중에서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 담당 강사님들이 나와서 얘기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 개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유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개발협력을 하는데, 사실 선진국에서 개발협력을 시작한 거는 식민지 시대와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언제부터 됐냐,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 시대부터 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식민지화를 하면서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되고, 그때 선교사들이 동시에 가면서 한편으로는 또 수탈하고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이 나가고 하면서 일종의 개발협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NGO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NGO들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런 개발협력을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정부마다 원조기구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이카라는 원조기구가 91년에 만들어졌고, 그 전에 뭐 USAID라든가 그 스웨덴의 시다, 캐나다의 시다, 뭐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이드, 영국의 DFID, DFID 이런 데가 다 만들어져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장 영역에서도 이게 정말 우리의 그 시장 개척하고 연결이 된다, 우리의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이런 자각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고, 그 개발협력에 그 관여하기도 시작했고, 또 이렇게 그 정부나 시민사회 측에서도 너네 기업들도 기업 시민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개발협력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연도별로 해서, 그러면은 어떤 것이 그동안의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고 키워드였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50년대부터 이제 마셜 플랜이라고 미국이 유럽의 부흥을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무너진 이제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마셜 플랜이고, 그때 세워진 것이 OEEC라는 것인데, 이것이 OECD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셜 플랜은 사실 유럽을 위해서 세워졌고, 근데 그 전부터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 이후로 해갖고 즈음으로 해갖고서는 월드뱅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개발을 도울까 하는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년대, 40년대 말부터 50년대는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트루만 대통령 때 이제 취임식에서 underdeveloped country들을 돕겠다 미국은 세계 평화라든가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62년도에 그 미국의 원조기구를 다 합해서 USAID라는 통합 원조기구를 만들었고 그때 그 케네디 대통령이 피스코를 만들었습니다. 이 피스코는 독립기구를 만들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분명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킨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피스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에 이렇게 보면 그때는 그 개도국들을 underdeveloped country 혹은 이제 50년대부터 막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데를 제3세계 갖고 이런 데를 돕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변화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터벤션, 개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자동차, 컴퓨터를 가르칠 때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필요 없는 거 갖고 가서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 원조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는 산업화 원조, 모더나이제이션.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경제발전 5단계론, 로스터우의 5단계로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경제발전이 5단계를 거쳐서 한다. 맨 처음에는 전통사회였다가 전통사회라는 건 농업, 목축업 이런 거에 토대를 뒀다가 그것이 산업화를 하면서 나중에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할 때 이게 비로소 현대화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도와줄 수 있다. 왜? 미국이 영국이나 이런 유럽을 해봤더니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더나이제이션 이론, 현대화 이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깥에서 약간 여기 도와주면 되겠다. 부족한 거를 무엇일까?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본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고 또 거기에 사람들을 좀 역량 강화를 시켜주면 되겠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주면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는 이게 멈춰섰습니다. 성공한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70년대에는 이렇게 산업화를 해봤더니 골고루 잘 살지 않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 이게 잘 살게만 되면은 좀 그 부가 밑으로 내려가갖고 다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이렇게 가난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빈곤 감소를 위한 원조 사회개발로 이것이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는 인프라였다면 그 70년대는 사회개발 쪽으로 해갖고 되고 80년대에 와서는 이제 구조조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70년대 두 번의 석유 오일 쇼크로 인해 갖고서는 이제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면서 가난한 나라들이 또 한 번도 돈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IMF에 손을 벌려야 되는데 IMF가 구조조정을 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1997년에 했던 그 IMF 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유화하고 무역 자유화한다든가 환율 자유화한다든가 그다음에 금융 자유화하고 무역을 개방하고 하는 그 다음에 정부는 허리띠를 조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 원조였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줄 때도 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너네 허리띠 졸라매지 않으면 안 준다. 그래서 구조조정 원조가 시작됐고 이때 이렇게 나타난 게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대처,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정권을 잡으면서 정부를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구조조정을 통해 갖고 정말 그 체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하고 이 구조조정 원조가 맞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눈에 뜬 게 NGO입니다. NGO들이 보니까 그라스루트 풀뿌리 사람들하고 잘하더라. 이 사람들을 이 NGO들을 어떻게 여기에 활용하면은 우리가 적은 돈 갖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더라. 그래서 사실 ODA 자금이 이때부터 NGO들을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에 91년도에 그 냉전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CIS 컨트리라고 그러죠. 그 소련의 옆에 있던 나라들이 전부
그 전환 국가로 바뀌면서 이 나라들을 어떻게 민주 국가로 만들 것인가 해서 그 민주화, 거버넌스의 문제가 이제 중심에 서기 시작했고 이때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게 어디냐? NGO다 역시. 왜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우리나라 NGO를 이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NGO를 지원을 하면 그 NGO들이 가서 그런 전환하는 거를 돕는다. 그래서 민주화에 사실 앞장선 게 또 NGO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얘기된 게 Human Centered Development, 인간 중심의 개발. 그 다음에 Sustainable Development.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 그 다음에 환경까지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이때 이제 나오고 젠더, 남녀 평등의 문제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다시 말하자면 유엔이 그 이니셔티브를 잡습니다. 1960년대, 70년대가 First Decade of Development고 Second Decade of Development에서 유엔이 그때 그 이니셔티브를 잡았었는데 중간에 잠깐 놓쳤다가 2000년대에 다시 MDG 원더 밀레니엄 개발 목표, 2016년에 2010년대는 SDG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서 앞에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는 8개의 목표 중에 8개가 8번이 파트너십고 1번부터 7번까지는 인권에 기반한 겁니다. 인권에 기반한 거. 그 다음에 SDG 원조는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그 환경이라든가 사회개발, 경제개발을 아우르는 17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여기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뭐냐 하면은 이 그 디펜던시 티오리, 의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더나이제이션을 돕겠다, 현대화를 돕겠다라고 선진국이 나서니까 특히 남미 쪽의 나라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소리냐 여태까지 식민지 수탈을 해가고는 지금 와갖고 돕겠다는 게. 그래서 너네들 얘기대로 그대로 하다가는 우리가 너네한테 한없이 종속된다. 그래갖고 종속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사실 현대에 와갖고 포스트 디벨롭먼트 해갖고서는 개발 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발 후 이론에서는 이런 일반 NGO들은 그 네오리버럴리즘, 현대화의 앞잡이다. 그래갖고 사실은 사회운동,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그래서 이런 쪽 사회운동만이 대답이다라는 이런 지금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 넘어가는 그 이슈들은 오늘 다 얘기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런데 우리 국제개발협력은 사실은 원조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이거는 이제 센터 포 글로벌 디벨롭먼트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이제 항상 이거를 쓰는 게 1번보다 우리가 하나 앞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적으로 원조가 어떠냐라는 걸 카운트를 해서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개발을 돕는 개발협력은 원조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파이낸스, 그 다음에 무역이라든가 마이그레이션, 이주라든가 테크놀로지 트랜스포, 기술 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큐리티, 안보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세계 시민 교육할 때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냐? 한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만들 때 저도 여기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헌법 전문에 나온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서 이바지한다가 우리의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늦차고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하에 있고 이 기본법을 보면은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를 들으시면은 제가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총장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때 통치총장이었어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한테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내 등록금을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등록금을 돌려주시오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자금 받고 했으면서 등록금을 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왜 돌려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국내 최초의 국제법 박사입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면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그 중립론 이런 건데 내가 이거 공부를 해보니 국제법이 그 선진국의 논리대로 선진국의 힘대로 되는 건데 아니 이거를 다 알면서 나더러 배우라 그랬으니 이거 내가 그 등록금 돌려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게 1910년입니다. 우리는 사실 국제사회가 굉장히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국제에서는 굉장한 그 나름의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스마트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야지만 정말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국제개발협력을 할 때에도 어떻게 왜 우리가 하느냐라는 거를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국한테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세네갈한테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스페인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떨 것이다. 우리랑 같이 관계를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한국은. 저는 우리가 늘 주장하는 대로 정말 빈곤 퇴치하고 경제 발전하고 민주화 이루고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살고 물론 지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궁금해할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선진국도 아니었고 우리가 사다리 걷어차고 올라온 시대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국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그거를 지금 물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해왔던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올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정신적인 거, 정책적인 거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헬 조선이란 말도 하지만 저는 누가 저희 가르치는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발전을 시켜놓고 우리가 할 게 없지 않느냐. 차라리 통일을 시켜놓고 발전을 안 시켰으면 우리가 차라리 통일은 신경 안 쓰고 발전만 하면 되는데 거꾸로 해나갔고 윗사람들이 이렇게 농담처럼 저런 얘기를 해서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상태에 온 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을 갖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자부심을 갖고 그런 자부심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다른 사람한테 할 때 그 정신이 전해지는 겁니다. 자부심도 없이 세계시민교육을 하면은 왜 세계시민이 되라는 겁니까? 여기서 잘 살지 그냥 조용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정말 우리의 여태까지의 과거 그거에 토대에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할 일을 얘기하는 그런 세계 시민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